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자격시험 대비 2020년 심리연구방법론의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8번 문제, 우리가 X바라고 표시하는데요. 이 X바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보통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S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9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35명의 점수가 있다고 하자. 이 자료에 5명의 점수가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5명의 점수가 모두 100입니다. 모두 100이에요. 평균이 100이었잖아요. 근데 5명이 다 100이에요. 추가되는 5명이 평균 변화 있을까요? 없겠죠. 똑같이 5명이 다 100점이니까. 따라서 평균 변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5명의 점수의 표준 편차가 9였어요. 그런데 평균값하고 똑같은 5명의 숫자가 더해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줄어들죠. 평균값과 각 사람의 점수의 차이, 이런 것들 우리가 편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값하고 똑같은 5명의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차는 줄어드는 거예요. 편차는 이 5명이 더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편차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우리가 지점수 내는 공식 아시죠? 지점수 내는 공식. 자, 지점수 내는 공식의 분모가 뭐예요? 표준 편차. 분자가 뭐예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거든요. 이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 원점수. 이 원점수는 각 사람의 원점수예요. 그걸 냈을 때 우리가 지점수를 낼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거 심리검사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써드리고,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 평균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표준 편차는요? 네, 감소하겠죠. 5명의 숫자가 들어왔는데 평균 점수하고 똑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편차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평균의 변화는 없고 표준 편차는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8번 문제 아래 아무것도 없죠? 이건 그냥 놔두셔도 되고. 자,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과학의 속성입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증거를 중요시하죠. 네, 증거를 중요시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론이었는데 그 이론이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포퍼의 반증주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증거를 찾고 제시하는 방법과 절차가 체계적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체계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거를 찾고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이나 절차가 상당히 체계적이다. 사용하는 관찰 방법과 자료 제시 방법에 뭐가 있다? 객관성이 있다. 네, 우리가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객관성이에요. 객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증거와도 연관성이 있죠. 증거가 있는 게 객관적인 증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뢰성과 타당성을 추구함으로, 네, 맞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중요하죠. 자, 오차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오차 인정합니다.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일종의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표본 오차가 존재하죠. 따라서 오차 인정합니다. 오차가 존재함을 인정한다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실래요? 밑에 보시면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서 나오죠. 첫 번째,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결정론적이고요. 일반화 추구하고요. 구체적이고 간결성이 있고 검증 가능성 또는 검정 가능성, 수정 가능성, 상호 주관성, 8번의 별표. 이 상호 주관성의 동의어가 간 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용성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여러분. 논리성입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에 의한 과정을 거쳐 현상을 탐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연역법이 나왔습니다. 연역법은 가설을 설정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는 것이 연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바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떠한 현상을 관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론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납법이죠. 데카르트의 연역법과 베이컨의 귀납법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결정론적 들어갑니다.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의한 결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과학에서는 이거를 확정적인 결정론이라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것이 결정해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 결정론이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과학은 결정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화입니다.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보편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화. 그 다음에 구체적입니다. 과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그 가설은 조작적 정의로 써야 된다라고 해요. 그 조작적 정의가 뭐냐?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게 한 정의, 그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간결성입니다. 종속 변수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 가능한 독립 변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결한 걸 추구한다라고 해요. 독립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한다면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독립 변수의 최소화 이런 것들을 간결성이라 말합니다. 검증 또는 검정 가능성인데요.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들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이론이 쭉 올 수도 있지만 그 기존의 이론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퍼의 반증이요. 그 반증에 이어서 새로운 이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론들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반증되는 것이 나올 경우 현존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주관성, 간 주관성은 여러 명의 연구자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연구 과정이 같아. 그러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 과정이 같을 경우 연구자끼리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호 주관성, 간주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동기는 다 다르겠죠. 연구자마다 주관적인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주관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연구 과정이 같으면 연구자들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용성입니다. 과학적 이론이 진리인지 따지기보다 주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적인 이론이, 이 과학적인 하나의 내용이 바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적용되고 얼마나 유용한지를 효용성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보시죠. 자, 됐습니다.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5차 인정한다는 것. 자,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집합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집합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P, A or B는
PA 플러스 PB라면 A와 B의 관계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교집합이 있고 공집합이 있고 부분집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A or B가 A 따로 B 따로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A와 B에 겹치는 게 없는 거라고요. A 집단과 A 집합과 B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P, A 교집합 B equal 이것이 공집합일 때, 자,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자를 쓰는 거예요. 빈 공자, 영어로 empty set이에요. 따라서 공집합일 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소로 할게요. 같은 원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로 중첩되는 교집합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각각 더하면 되는 거예요. P, A 플러스 P, B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P, A or B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국밥이에요. A와 B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배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P, A, 교집합, B 이것이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나올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한다면 이제 중첩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중첩된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P, A or B equal P, A 플러스 P, B 중첩되는 부분을 빼야죠.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중첩된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이걸 빼야죠.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문제는 여기만 주어졌잖아요.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게 공집합이야. A 교집합 B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설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죠. 자, 됐고요. 11번 문제. 분산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분산으로 옳은 설명은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이 분산에 대해서 그 심학습에 보면 수식이 있어요. 수식이 있는데 뭐 제곱을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거는 보지 마세요. 그건 보지 마시고 그 수식보다도 의미를 이해하면서 풀면 조금 더 쉬워지니까 의미를 이해하면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분산은 여러분들이 분산 내는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산 내는 공식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산으로 많이 표기합니다. 이퀄 분산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해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질 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분산은 표준 편차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분산. 분산이 제곱값이라서 숫자가 커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가 돼요. 그럼 루트를 벗겨볼게요. 루트를 벗기면 분산. 여기다 제곱하면 루트가 벗기지잖아요. 이퀄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예. 제곱값이야? 그러면 분산은 음수일 수 없어요. 양수여야 돼요. 제곱값이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제가 풀어드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받아요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제곱을 표시하잖아요. 평균이 영어로 average라 하잖아요. 근데 이것에서 기대값은 이것일 거야. 그게 바로 평균의 의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평균을 우리가 EX 이렇게 expectation 기대값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EX 이거죠. 오케이. 자, EX 이게 평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평균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평균을 EX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EX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분산의 공식이에요. 자, 그냥 이걸로 읽어보세요. 시작.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게 바로 분산이다. 요 공식 하나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요 공식 하나 정도.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다. 그래서 이걸 분산을 벗기면 표준 편차의 제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극단값과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겠죠? 맞겠죠? 극단값은 저기 위에 극대값가 있고 저기 아래 극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분산을 뭐라 그랬죠? 흩어짐의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이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저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극대값. 멀리 떨어진 이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극소값. 이게 극단값이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흩어짐이 커서 분산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의미로 이해하자라고 했잖아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변수값에 2를 일정하게 곱하면 분산은 2배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설에 보시면 이 해설에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평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평균, 이것을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2를 곱하는 거죠. 2를 곱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2를 일정하게 곱한다 그랬으니까 변수 값에다가 2를 곱하면 편차가 그만큼 2배 커지겠죠. 변수 값에다가 2를 일정하게 곱했어요. 곱했으면 거기에 편차가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네. 따라서 분산은 표준 편차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수값에다가 2를 일정하게 곱했어요. 이 녀석도 2를 곱하고 이 녀석도 2를 곱하고 이 녀석도 2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수값이 2배가 된 거잖아요. 변수값이 2배가 되면 편차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편차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니까요. 따라서 아까 제가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배가 됐으니까 2의 제곱 4배가 되는 거죠. 분산은 4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편차의 제곱. 자, 여기 해설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해설에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이 뭐죠, 여러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분자가 0이 되잖아요. 2분의 0이 되는 거예요. 평균 0이고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네, 두 개로 나누어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2분의 0이어서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후자의 표준 편차가 전자의 2배인데 라고 했어요. 이거 나오네요.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후자의 표준 편차가 전자의 2배가 된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표준 편차의 2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후자가 2배가 된다. 1 곱하기 2가 2니까. 그래서 2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4배가 된다. 분산은 표준 편차 곱하기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제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것을 제곱이라고 해요. 제곱의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번째는 변수값에 10을 일정하게 더했어요. 플러스 10을 한 거죠. 플러스 10. 그럼 분산은 10만큼 커진다. 좀 아닌 것 같죠. 더했는데 10만큼 커진다. 변수값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변수값이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다 합시다. 그럼 20명의 값이에요. 20개가 있는데 이따 다 10을 더했어요. 10을 더했다고요. 변수값에다가.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 우리가 보통 분산이 틀려면 제곱이 돼야 돼요. 2배, 3배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게 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더하기만 했어요. 더하기만 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에는 그리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산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분산은 그냥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배가 아니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기만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변수값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변수값에다가 똑같이 더했기 때문에 더하든 빼든 간에 이러면 바로 분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분산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그리고 9와 11이 1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다 같잖아요. 이 거리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차예요. 그 평균값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거리가 일정하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거리가 똑같아 라고 한다면 편차는 0이야. 그래서 분산은 0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 있고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10을 더하면 뭐 어떻게 돼요? 9가 되고, 10을 더하면 11이 되고, 10을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변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변수값인데 10을 더한 것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거리를 따져보자 이거죠. 거기 나온 대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여기 이 두 가지가 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이것과 그 다음에 9와 11이 1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보면 거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같으니까 분산도 같다, 분산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변수값이 있는데 거기다가 10을 똑같이 더해줬어요. 그럼 거리는 일정하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이 2배, 3배 이렇게 곱하기의 개념이 아닌 이상 분산은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분석 방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요.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에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은 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독종인데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데 이 녀석이 양적 변인이에요. 양적 변인은 되게 연속형이에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특이하게 이분변인이에요. 이분형이라고요. 앞에서 이분형이라고 써드렸잖아. 이분형이. 종속변수가 이분형이야? 참 독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종속변인이 이분변인이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 과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분형이기 때문에 정규분포 가정 미충족이죠. 충족하지 않는 거니까. 자, 이런 것일 때 우리가 쓰는 통계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 그래요. 1번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 문제를 도식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도식화해 놓고 머릿속에 매핑하세요. 마인드맵처럼 매핑하세요. 아, 독립변수가 연속형이면서 양적변수야? 종속변수는 이분형이야? 그러니까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겠네. 종속변수는. 그럴 때 쓰는 분석 방법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걸 활용해서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 독립변수가 연속형이니까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을 활용하여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이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사건 발생 가능성,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의 확률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다 회귀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어요. 여러분 요인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는데 탐색적 요인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탐색적 요인 분석을 검증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탐색적 요인 분석을 먼저 하고 이 녀석을 검증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요인 분석이 뭐죠? 동일한 요인끼리 묶는 거잖아요. 설문 문항이 20문항이 있다 그러면 동일한 하위 변인끼리 묶어주는 작업, 이걸 요인 분석이라 하니까. 자, 구조 방정식 모형이 있습니다. 구조 방정식 모형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주 복잡한 모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 안에는 경로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로 분석이 있고 당연히 회귀 분석도 있어요. 경로 분석, 회귀 분석, 한 가지 더 요인 분석. 자, 이것의 결합, 이것을 우리가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 분석 플러스 회귀 분석 플러스 요인 분석의 결합을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에는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이런 것들 측정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문제 나오면 보기로 하고, 아무튼 구조 방정식의 모형은 이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인들의 경로를 보는 경로 분석, 그 다음에 당연히 원인과 결과를 보겠죠.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 절차가 바로 이 구조 방정식 모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해설에는 독특한 내용은 없어요. 네, 이 정도 보시고요. 13번 문제 봅니다. 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가설이란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 볼 수 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확률적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설입니다. 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로 서술됩니다. 네, 뭐와 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가설은 현상의 관찰이 아닌 기존 이론으로부터 도출돼야 한다.
여러분 현상의 관찰은 가설을 설정을 못하나요? 할 수 있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가설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나 현상의 관찰,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상 관찰 뿐만 아니라 and 기존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3번 지문 탈락.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적 검증을 위한 가설을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쓴다라고 했어요. 조작적 정의화를 한다. 조작적 정의화는 여기 명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경험적 검증을 위한 가설은 명료해야 된다. 구체적이면서 명료하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정의, 이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고 이것을 가설에 쓴다. 천재는 지능지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은 바로 우울증 지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는 우울할 것이다. 가설 아닙니다.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높을 것이다. 이게 가설입니다. 자,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의 가치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자의 가치가 내재되는 것이 좋지 않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13번 문제 해설도 밑에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과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14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연구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투사법, 내용분석법, 질적연구법, 사회성 측정법. 이 사회성 측정법을 모레노가 제안한 거죠.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 되게 집단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집단 성원들의 사회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측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뭐 소시오메트리는 짝짐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인이라고 했으니까 동료라는 말을 쓰거든요. 동료 평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지명법이 있습니다. 뭐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시오메트리입니다. 자,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로 바꾼다. 여기 첫 번째 보고 답 나와야 돼요. 내용분석법입니다. 내용분석법 2번이 답이 돼요. 자, 이거 개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2번 보시면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에서 주제가 뭐였어? 그럼 이건 다 질적 자료거든요. 이 질적 자료예요. 질적 자료인데 이 주제가 뭐 A 주제가 있다, B 주제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A 주제, B 주제, C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몇 건이었냐, 이것이 몇 건이었냐, 이것이 몇 건이었냐 수량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적 분석하는 거예요. 아, 질적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 연설문도 분석할 수 있어요. 뭐 경제에 말한 부분이 몇 부분, 복지를 말한 부분이 몇 부분이냐, 이 양쪽으로 수량화한 거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인물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이 등장한 횟수가 몇 번이냐. 그러면 이제 많이 등장하면 이거 주연이 되는 거죠. 적게 등장하면 이제 조연이나 그 외에 뭐 배우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용 분석법이에요. 메시지를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의사소통물이죠. 의사소통물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의사소통물을 뭐 일기라든지 또는 아까 했던 연설문이라든지 소통과 관련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다 질적 자료입니다. 질적 자료.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투사법 아시죠? 투사적 방법. 이건 심리검사에 많이 배우시잖아요. 질적연구는 아시죠? 질적연구 같은 경우는 수량화하지 않습니다. 수량화하지 않고 대표적인 게 뭐 어떤 사람의 전기를 보는 내러티브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실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는 현상학적 연구들이 있고요. 이해되시죠? 네, 또 문화적인 부분을 보는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 코딩, 그 다음에 축 코딩, 그 다음에 선택 코딩, 이러한 코딩 방법에 의해서 그라운드 티어리, 어떠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을 근거 이론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다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이 정도만 보시죠.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질적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한다. 내용 분석법, 아주 쉬운 개념 정의.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존 헨리 효과, 호손 효과, 연구자 효과, 실험자 효과. 여러분, 이 연구자 효과와 실험자 효과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연구자가 실험자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연구의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래요. 일반화에 어려움을 주는 거, 통제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들이 실험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들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통제 집단입니다. 비교 집단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실험 처치, 프로그램을 하는 실험 집단입니다.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요. 통제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들이 실험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거.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존 헨리 효과입니다. 반대로 내가 실험 집단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호손 효과입니다. 이 호손 효과를 반응 효과라고도 합니다. 내가 실험 집단에서 프로그램 처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호손 효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작용 효과라고 말합니다. 하나에 의해서 반대로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에 대비해서,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대비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작용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아이고, 연구자 효과 아니고요. 존 헨리 효과. 1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를 넘겼네요. 그게 뭐냐면 내용분석법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 좀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용분석법의 장점이 있는데요. 직접 자료 수집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왜?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료의 안정성이나 반복 가능성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연구, 이런 거 할 때 좋아요. 내용분석법은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취합할 수 있는 만큼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설문을 비교 연구할 수 있겠죠. 비관여적이란 말은 뭐냐면, 연설문은 나한테 관여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자에 대한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비관여적이란 말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사 자체에 대한 반응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 변수, 가치라든지 태도, 창의성, 성격,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드라마에서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내용 분석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연구가 기록된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록이 없으면 내용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인 타당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있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아까 체킹이 3번 잘못 체킹된 거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존 헨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철도 노동자로 터널 굴착 작업을 위한 기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망한 존 헨리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통제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들이 실험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현상,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통제 집단에 해당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 해당되는 것은 터널 굴착 기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터널 굴착 기계의 싸움, 기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제 집단에 있는 비유로 한다면 사람들이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냈다라고 해서 존 헨리 효과,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답은 해결했고요. 존 헨리 효과고, 그 다음에 호손 효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손 효과는 밑에 그 심화학습에 보면 4번에 나와요. 4번에 보면 반작용 효과 해가지고 호손 효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존 헨리 효과 보이시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연관성이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 정도를 우리가 외적 타당도라고 말합니다. 피험자 선발과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효과다라고 했어요. 제가 피험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처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면 이것은 일반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다 위험 요인이에요. 다. 위험 요인들이라 그래요. 저해 요인. 외적 타당도의 위험 요인, 저해 요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고요. 피험자의 유형, 실험 참여에 대한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서 실험 처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전 검사와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거기에 시험이란 말이 들어간 게 좋아요. 상호작용, 시험 효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전 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실험 설계를 할 때 사전 검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사후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 하거든요. 이거 일종의 시험 효과 중에 하나예요. 이 녀석이 또 일반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사전 검사 실시로 피험자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작용 효과, 호손 효과는 피험자가 실험 집단에 있음을 의식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호손 효과가 되는 거고요. 존 헨리 효과, 호손 효과는 메이오가 미국의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할 때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존 헨리 효과는 자신이 통제 집단에 속함을 인식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다처치에 의한 간섭 효과입니다. 중다처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전의 처치에 의한 경험이 이후의 처치를 받을 때 남아있는 그런 효과가 간섭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면 그 프로그램 처치의 일반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기관과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이나 실험 시기와 실험 처치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실험 처치가 실험의 기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실험 시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험자 선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전검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은 아시겠죠? 표본의 대표성 같은 경우는 대표성이 부족하면 일반화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실험조사 대상의 반응 민감성은 외적 타당도 제한다. 실험조사 대상의 반응 민감성이 아까 했던 이거예요. 반응 효과.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도 호손 효과예요. 자, 뭐냐면 어떤 아이가 연구에 참여하는데 연구자의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연구자의 기대감을 이 아이가 간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에 대해서 반응해버린 거죠. 이 아이가. 실험 대상이.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조사 반응성이라고 하는 반응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결과를 이 아이에게 처치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의 타당도, 생태학적 타당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생태학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문화에 적용되는 것을 생태학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답이 3번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입니다. 이거는 제가 암기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층화 표집은 동네 이간 집단이다. 그리고 그 반대는 군집 집락 표집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층화 표집은 동네 이렇게 슬래시가 되는 거예요. 동네 이간 집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단 내에는 동질하다 이거예요. 집단 내에는 동질하고 그 다음 집단 간은 이질하다는 거예요. 집단 간은 이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는 뭐다? 군집 표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집단이라고 쓸게요. 군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군집 내는 뭐다? 바꾸면 돼요. 이질이고. 그 다음에 집단 군집 간은요 동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암기법으로 풀었어요. 암기법 시작. 층화 표집은 동네 이간 집단이다. 그 반대는 군집 표집이다. 한 번 더 시작. 층화 표집은 동네 이간 집단이다. 그 반대는 군집 표집이다. 그래서 집단 내 동질, 집단 간 이질은 층화. 그 다음에 군집 내 이질, 군집 간은 동질. 이것은 뭐다? 군집 표집이다. 지금 이 문제예요. 군집 표집의 문제, 클러스터 샘플링이요. 군집 간은 뭐고 군집 내에는 뭐냐 이거예요. 자, 군집 간, 군집이 있어요. 이건 다 동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있어요. 구, 자치구. 자, 다 구죠. 따라서 군집 간에는 동질이 돼요. 그리고 군집 내에는 여러 개의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집 표집의 정의가 뭐냐면 집락 내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하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군집 내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하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또 2개 이상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첫 번째는 동질이다. 여기는 이질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요거 외우시면 되는데 층화 표집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층화 표집의 동의어는 뭐다? 요층 표집이죠. 층화 표집의 그림은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대학생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에요. 이렇게 학년별로 나누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뽑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층화 표집이에요. 자, 그러면 층화 표집 잘 보세요. 층화 표집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집단 간은 어떻게 돼요? 학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질이 되는 거고 여기 다 몇 학년? 1학년. 여기 다 몇 학년? 2학년. 그러니까 집단 내는 뭐예요? 동지되죠. 집단 내는 동질, 집단 간은 이질이 되는 거예요. 요게 나오면 요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 들어갈게요. 17번 문제는 사례 연구예요. 이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 하나예요. 부정적 측면, 문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자,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질적 연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전반적인 법칙이나 행동 원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연구법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일반화가 어렵거든요. 질적 연구의 한계가 뭐예요? 일반화가 어려워요.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칙이라든지 행동의 원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례 연구는요, 한두 가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워요. 사례에 작용한 주요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관찰하면서 그 사례에 대해서 1년 동안, 질적 연구는 장기간에 하는 거니까 1년 동안 봤어요. 1년 동안 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례에 작용할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을 이걸 뭐라 하죠? 외생변수, 가외변이라 그래요. 외생변수, 즉 가외변이라는데 가외변수가 통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다 질적 연구의 특징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의 사례 연구로는 인과적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반화 어려운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맞으면 3번도 맞은 거예요. 같은 맥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은 환자가 딱 한 명 있어요. 제 연구 대상입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를 2년간 추적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2년 동안에 이 환자가 변화가 됐다, 호전이 됐다. 근데 어떤 것이 영향을 주었느냐, 그걸 알 수 있죠.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점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사례 연구가 질적 연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면 이게 쉬워집니다. 사례 연구의 개념,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16번에 실력 따지기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의 사례 연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설명만 잘 이해하셨으면 이 해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표본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표본 크기 결정 요인. 첫 번째, 검정법. 네, 검정법 중요합니다. 검정법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사례수가 적을 때는 비모수적 방법을 쓴다. 사례수가 많으면 모수적 방법을 쓴다라고 했어요. 이게 검정법이거든요. 자, 모수적 방법은 사례수가 클 때고, 비모수적 방법은 사례수가 적을 때예요. 사례수가 적은 경우. 대개 사례수를 n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사례수가 30 이하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비모수적 방법을 쓴다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유의 수준입니다. 알파라고 하죠. 알파. 네, 영향 줍니다. 자, 두 번째는 통계적 검정력이 있어요. 베타 오류거든요. 자, 통계적 검정력이란 게 있어요. 이 통계적 검정력이 높아지려면요, 베타 오류가 2종 오류예요. 결정의 오류가 알파의 오류와 베타 오류가 있는데 2종 오류라고 해요. 이거를 베타 오류를. 자, 이 베타 오류가 줄어들어야, 오차가 줄어들어야 통계적 검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요. 통계적 검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베타 오류, 2종 오류가 줄어드는 건데,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표본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이종 오류가 줄어들고 통계적 검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타 오류와 서로 역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는 녀석이 있어요. 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녀석이 있어요. 반비례 관계의 오류는 바로 알파 오류예요. 이 알파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그래요. 알파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그래요. 자, 반비례 관계는 뭐냐면 베타 오류가 감소하면 알파 오류는 증가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니까. 이걸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유의 수준. 그러니까 알파가 크면 베타는 줄어든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의 수준이 알파라 그랬잖아요. 0.01에서 0.05로 유의 수준이 커졌잖아요. 유의 수준이 커지면 자, 유의 수준이 이거예요. 이거 일종 오류. 이게 커지면 베타 오류는 감소한다. 베타 오류가 감소하면 통계적 검정력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란 녀석과 베타 오류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의 수준도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관심 대상이 되는 최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모집단이에요.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모집단의 성격, 모집단의 이질성 여부, 이게 바로 최소 효과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모집단의 이질성, 그 다음에 모집단의 성격,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관심 대상이 되는 최소 효과를 뽑아내서 몇 명을 뽑을 것인가. 모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최소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효과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집단의 이질성은 어떤지, 모집단의 성격은 어떤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모집단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집단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집단 수를 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단의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하나씩 설명해 드렸어요. 검정법, 그 다음에 여기 통계적 검정과 베타 오류,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의 알파 오류,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 수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자, 실력 따지기 잠깐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성격, 모집단의 이질성 여부가 최소 효과와 연관성이 있다. 표본 추출 방법, 확률 표본 추출하는 게 훨씬 더 대상자가 많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할 때 대상자가 적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이 여기입니다. 검정법, 변수, 범주의 수. 변수의 수가 많으면 사례 수도 많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허용 오차 크기, 유의 수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허용 오차 크기가 바로 유의 수준, 이 알파라고 하는데 알파를 0.01로 잡느냐 0.05로 잡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요 시간이나 비용 인력 이런 거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요 시간 비용 인력 이런 것들이 적어요. 뭐 인력도 많지 않고 비용 적은데 엄청나게 큰 샘플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조사 목적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조사 가설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늘면은 추정량의 표본 오차가 줄어든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표본이 크면 클수록 오차가 줄어들어요. 10,000명에서 9,000명 뽑을 때와 10,000명에서 1,000명 뽑을 때 9,000명 뽑을 때가 오차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처리, 그 다음에 분석 등 조사 전체 과정의 비용이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뭐 샘플링이 많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조사원의 업무량, 관리 감독이 어려워져서 표본 조사에 따른 총 오차가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사원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표본 조사에 따른 총 오차가 있는데 그 총 오차가 뭐냐면 표본 오차 플러스 비표본 오차를 말해요. 그게 총 오차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표본 오차까지 붙으니까 이 총 오차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을 거리가 나와 있는데 그 읽을 거리는 이 논문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제가 여기에서 쭉 설명했던 거 있죠. 요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선정이 외적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네, 맞아요. 표본의 대표성이 있으면 일반화가 되니까 외적 타당도와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표본에서 추출한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추론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통계적 결론 타당도라고 해요. 통계적 결론 타당도는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이 값을 알아보는 게 통계치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본 오차가 존재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데 타당하느냐, 이걸 보는 게 통계적 결론 타당도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표본의 크기를 통계적 검정력에 미치는 영향을 봐봐요. 통계적 검정력이 있잖아요. 이게 표본의 크기와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영향을 살펴보면 표본이 커질수록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쉽게 말할게요. 표본이 크면 편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 분포의 폭이 좁아집니다. 막 흩어져 있는 것이 편차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본 편차가 줄어들면 표본의 폭이 좁아지게 되겠죠. 이는 곧 귀무가설, 연구가설에 의한 분포 사이의 중첩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폭이 좁아졌으니까 중첩된 부분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베타 오류가 점차 작아진다. 앞에서 말했는데요. 여기 베타 오류가 줄어들었을 때 통계적 검정력이 커진다. 이것은 표본의 크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통계적 검정력을 1-베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1에서 베타 오류만큼 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대수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통계량이 모수에서 벗어난 정도, 즉 오차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본이 크면 클수록 베타 오류가 줄어들어. 베타 오류가 줄어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1-베타, 이게 통계적 검정력인데 이게 커지는 거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위 수준도 통계적 검정력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반비례 관계다. 위 수준은 1종 오류예요. 이것과 2종 오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알파를 크게 하면 베타는 작아져요. 반비례 관계 생각하세요. 작아져서 그 결과 통계적 검정력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설명됐죠? 2번 설명했어요 지금. 그래서 알파를 크게 잡으면 베타가 줄어들어서 통계적 검정력은 높아지구나. 그런데 이 베타 오류, 통계적 검정력은 표본의 크기와 연관성이 있대. 따라서 위 수준도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게 18번 문제가 짧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경 쓰여 이거.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뒤에서. 그래서 제가 체킹했습니다. 19번 20번은 좀 간단하게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예요.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 제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우리는 앞에서 외적 타당도를 배웠잖아요. 일반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적 타당도는 뭐예요? 인과성 검증이에요. 이 실험 연구 자체가 인과성 검증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이 뭐냐? 인과성 검증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답은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일반화 가능성의 증대는 뭐겠어요? 이게 외적 타당도예요. 이게 외적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외적 타당도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아셨죠? 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여기에 해설을 보면 내적 타당도의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들이에요. 이거 써놓으시면 더 좋아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들이에요.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린 녀석들. 역사, 시간 효과라고 하고요. 성숙, 피험자 내 효과라고도 하고요. 반복 검사, 검사에 익숙해지는 시험 효과. 제가 앞에서 상호작용 시험 효과 이거 말씀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측정 도구의 변화,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피험자 선발, 피험자 탈락, 그 다음에 로젠탈 효과.
이 로젠탈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죠. 자기 충족적 애연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동의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 연구자 효과, 실험자 효과 이거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어떤 학생의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학생이 막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적 애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험자, 연구자 효과가 연관성이 있겠죠. 자, 1번 역사 요인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과관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 기간 동안 천재지변과 같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환경이 바뀌고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입니다. 성숙이란 건 뭐예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 자연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자연적인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과에. 이걸 성숙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특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인 성숙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피험자 내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 검사입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같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검사, 그 자리가 결정적인 힌트. 동일한 검사의 밑줄. 동일한 검사를 2번 실시했을 때 피험자들의 검사에 대한 기억 또는 연습으로 인해서 두 번째의 검사 점수가 첫 번째 검사 점수에 비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야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검사 효과,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 이렇게 말해요. 측정 도구의 변화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는 도구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도구 효과. 이거는 다른 검사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다를 때 하는 거예요. 검사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과 사후의 검사를 다른 종류, 그 자리에 동그라미 별표, 다른 종류로 선택하였다면 사전과 사후의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검사 도구의 차이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효과 때문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이것을 도구 효과 또는 측정 도구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통계적 회귀. 통계적 회귀는 극단적인 측정값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평균으로 되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전검사의 결과가 지나치게 낮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극단적인 측정값이잖아요. 지나치게 낮은 대상에게 독립변수를 투입할 경우 사후검사의 결과는 독립변수의 효과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접근하려는 회귀 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회귀 성향은 독립변수의 효과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약화시킵니다. 피험자 선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발 잘못했다. 시작. 선발 잘못했다. 이거예요. 자, 실험 집단에 통제 집단보다 우수한 참여자를 선택하는 경우 선발 잘못했잖아요. 되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랜덤을 해야 돼요. 무작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잘못 선발한 거잖아요. 변수들 간에 예상치 않은 관계가 나타나거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이미 차이가 존재하므로 독립변수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실험 집단은 우수한 집단으로 뽑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피험자 탈락. 탈락의 동그라미. 이걸 상실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에 나가버린 거예요. 대상자들이. 그러면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대상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실험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서 실험 대상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실험 도중에 실험을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중도에 바뀌거나 탈락되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상실 요인이다. 처체 확산 모방 효과입니다.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이 확실히 딱 구분되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 이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나 모방으로 인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실험 집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 효과라고도 해요. 자, 의도했던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젠탈 효과는 말씀드렸어요. 심리검사 장면에서 검사자의 기대감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밑에다 써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요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한다. 되셨죠?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1번에서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1번 상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순위 상관 분석이래요. 그러면 켄달의 타우 계수나 스피어만의 상관 계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네, 끝까지 봐야 돼요. 특히 같은 순위에 여러 개의 점수가 있다. 결정적인 힌트.
같은 순위에 여러 개의 점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동점 처리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동점 처리 방법을 쓴다. 그래서 뭐였어요? 켄달의 타우 A, 켄달의 타우 B 이런 식으로 동점 처리 방법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표본수가 작을 때 쓰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요. 답은 1번 켄달의 타우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점이언 상관계수 1번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순위 상관 분석이야. 순위 상관 분석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지? 켄달의 타우 계수와 그 다음에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같은 순위에 여러 개의 점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가 1위, 2위, 3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위에 여러 개의 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점수가 분포되어 있어. 동점자라고 하잖아요. 같은 순위에 있는 거니까 동점 처리 방법이라 해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켄달의 타우 계수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합니다. 뭐 해설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모수적 상관 분석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순위 척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처음에는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심화학습이나 실력따지기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설명을 거의 다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9년도 문제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